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소설 7년의 밤 28 종의 기원은 인간의 폭력성과 잔혹함, 생존 본능 등 어두운 면을 다룬 악의 3부작으로 꼽히는데요. 이 작품을 쓴 스릴러의 대가 정유정 작가가 3년 만에 첫 SF 소설인 영원한 천국을 발표했습니다. 영원한 천국은 전작인 완전한 행복에 이은 욕망에 관한 두 번째 작품인데요. 모든 것이 갖춰져서 부족함이 없는 평화로운 천국에 산다면 과연 행복할까요? 정유정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천국이란 무엇일까요? 등단 17년을 맞은 소설가 정유정 작가 지금 만나봅니다. 네, 스릴러의 여왕 그리고 정말 팬덤층도 대단하시더라고요. 우리 정유정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38개월 만에 이제 새 소설이 네네. 네, 선을 보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영원한 천국, 네. SF 공상과학소설이라고 하던데. 예. SF라고 표방을 하지만 네. 사실은 SF 장르 외에 다른 장르가 더 많이 섞여 있는 네. 그런 소설입니다.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소설이에요. SF긴 한데. 네네. 네. 그렇군요. 일단 저는 이렇게 뭐 글을 쓴 작가의 경험이 없어서 네. 소설이 탁 나왔을 때 그 기분이 예전에 저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학력고사, 요즘 수능 학력고사 끝나고 나서 그 홀가분한 지금 기분이 아닐까 싶은데 네. 요즘 어떠신지요? 홀가분하다기보다는 되게 설레요. 저는 작가마다 다 자기가 어디서 에너지를 받는지 네. 이렇게 다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독자들한테서 되게 에너지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설을 끝내고 보통 한 3개월 정도 독자 네. 행사를 해요. 북콘서트도 하고 뭐 이런 방송도 하지만 또 직접 강연도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독자들하고 만나서 사인도 하고 얼굴도 대면하고 또 제가 이 책을 통해서 하지 못한 얘기들을 들려주면서 이제 서로 인연을 쌓는 건데 낯익은 얼굴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새로운 얼굴도 있고. 그러니까 팬들 예전에 꾸준하게 또 네. 오신 그 작가분의 팬들도 오시고. 네네. 그래서 심지어는 초등학생 때 내 책을 읽었다가 지금 학교 사서 선생님이 된 그런 분도 계시고, 예. 물론 그럴 때는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제 자신에 대해서 내가 그 사이 이렇게 늙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그 독자들이 편지도 주고 와서 예. 저한테 어떤 말을 던지고 따뜻한 미소를 던지고 이거를 마치 다람쥐가 도토리 쌓듯이 제 안에 이렇게 막 쌓아놔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제가 또 다시 뭐 올드보이도 아니고 제가 한 3년씩 처박혀가지고 이제 예. 그 글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이제 집안에 갇혀 있을 때 혼자 제 재능에 막 이렇게 좌절하고 네. 예, 글이 안 풀려서 진짜 머리 쥐어뜯고 싶은 그런 순간에 이 독자들을 생각하면 그래 내 소설을 기다리는 독자가 있는데 내가 정신 차리고 해야지 할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독자를 앞으로 만날 3개월을 기대하면서 엄청 설레고 있습니다. 좀 한가해지셨을라나 했더니 더 바빠지셨군요, 지금. 네. 예. 근데 사실 대단하십니다. 17년 동안 베스트셀러 작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게. 예. 이게 너무나 참 대단한데 하루 일과가 보통 어떻게 되세요?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겠지만. 예, 그게 옛날에는 조금 부지런하게 살아서 네. 그 일과가 보통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요. 새벽 3시에 일어나고 이랬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좀 게을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한 5시쯤에 일어나요. 게을러져서 5시. 그리고 일어나면 커피 마셔요. 네. 커피 마시면서 이제 음악을 듣는데 제가 좋아하는 게 메탈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고딕 메탈, 뭐 데스 메탈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제 최근에 좋아하는 그 밴드는 독일 밴드예요. 람슈타인이라고. 네. 예. 그 메탈 음악을 새벽에 듣잖아요. 잠이 확 깨요. 인간을 각성시키는데 그것만 한 게 없어요. 아니 외모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랑 완전히 반전이 왔는데 역시 스릴러 작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좋아하는 음악도 약간 헤비메탈 쪽이구나. 예, 메탈이에요.
작가님이 좋아하는 음악도 되게 궁금한데 나중에 네. 한번 좀 저희가 준비를 해봐야 되겠어요. 우리 정유정 작가님이 좋아하는 네. 음악. 네. 예.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글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엄청 좋아요, 저처럼. 그래서 음악 듣고 그리고 이제 정신이 다 깨면 일을 시작하는데요. 12시까지는 소설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야기를 예. 만들어야 되고 상황을 이렇게 굴려야 되고 이런 그 진전하는 작업. 그러니까 앞으로 진도를 빼는 작업을 12시까지 하고 점심 먹고 나면 오후에는 이 머리가 안 돌아가요. 오전 내내 이제 앞으로 나갔으니까. 그렇죠. 예,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오후에는 오전에 쓴 걸 수정하죠. 문장도 수정하고 뭐 문단도 앞으로 넣었다 뒤로 뺐다 이 짓을 해보는 거예요. 어쩔 때는 오후 내내 한 게 쉼표 하나를 찍었다가 쉼표 하나를 뺐다가 주어를 앞으로 넣었다가 뺐다가 뭐 이런 거. 네.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오후 내내 한 4-5시간을. 그리고 이제 5시 되면 또 문을 닫아요. 전라도 말로 이걸 전방 문 닫는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전방 문을 닫고 운동하러 갑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보통 9시 조금 넘어요. 예. 샤워하고 10시 되면 또 자요. 그거를 한 2-3년 계속 하는 거예요. 정말 책을 쓸 때는 완전히 수도자처럼 그렇게 사시는군요. 네, 수도자처럼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지만 사실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 거의 미치광이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야. 네, 안 되는 날이 더 많으니까. 사람도 안 만나요? 애 안 만나요. 그래서 제가 사람 보는 거는 체육관 가서 예. 체육관에 가면은 저를 또 아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오랫동안 체육관을 다녔으니까. 네. 그리고 또 제 이제 트레이너, PT 트레이너 만나고 굉장히 자기관리를 잘하시네요. 왜냐하면 작가가 엄청난 정신노동인데 예. 이렇게 몸도 같이 써줘야지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네, 이걸 네. 자기 관리 차원에서 하면은 오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예. 운동 자체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시군요. 네. 예. 그 체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설이 꾸준히 발표가 되고 사랑받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번 작품의 제목이 영원한 천국이에요. 네네. 네, 영원한 천국. 네. 사실 영원한 천국이 있을까 싶은데. 저는 영원한 지옥이라고 지으려다가 예. 이게 너무 빠르잖아요. 그 독자가 누가 영원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사보겠어요. 그래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네.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소설을 시작할 때 보통 질문에서 시작하는데 이제 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의 과정이 소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 이번 소설의 질문은 뭐든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모두가 평등하고 누구나 다 죽지 않는 그런 영원한 천국이 있다면은 인간은 과연 평화로워질까? 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네, 이제 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이게 소설적 질문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일반적 질문은 yes나 no로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소설적 질문이 되지 못하거든요. 소설적 질문이 되려면은 거의 520페이지 한 분량의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게 소설적 질문이에요. 예. 네, 그래서 500페이지의 답변이군요. 네, 500페이지. 그 질문에 대한 500페이지의 답변입니다. 예. 사실 그 전에 이제 발표된 작품이 완전한 행복이었어요. 완전한 행복. 거기서도 결과적으로는 완전한 행복이라는 것이 네네. 예,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그걸 네. 추구하면 불행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타인도 불행하게 만들고 네. 반어법적인 제목이거든요. 네. 근데 보통의 작가들이 이제 이런 제목을 달면 그대로 질문 그대로 믿는 경우가 많을 텐데 제가 그렇게 긍정적인 소설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번 소설도 또 그런 이야기겠지. 영원한 지옥이란 이야기겠지. 그렇게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흔히 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하잖아요. 재미없는 천국하고 재미있는 지옥 중에서 뭘 선택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합니다만 그렇죠. 사실 둘 다 뭐 좀 불가능한 얘기긴 하지만 네네. 비약이 있긴 하지만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니까 그 주인공이 네. 루게릭병에 걸린 환자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왜 루게릭병에 걸린 환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 육체 안에 갇힌 사람이 필요했어요. 정신이 업로드되는 세계잖아요. 정신이 네네. 업로드돼서 자기의 의식과 무의식을 동원해서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물리적 실체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계로 업로드 되기 전에 이 세계에 가야 할 간절한 사람이 갈 거 아니겠어요. 네. 그 간절한 사람으로 자신의 육체 안에 갇힌 어떤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나 정신은 건강하게 살아있는 사람. 네. 그래서 이제 해상을 육체에 갇힌 사람들이 여러 병이 있지만은 대중적으로 이제 알려지고 또 어떤 캠페인도 있었고 우리가 네. 예, 그런 면에서 루게릭병을 선택을 했어요. 루게릭병이 정말 힘든 병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저는 그 이제 공부도 했지만 예. 유튜브로 이제 루게릭병에 걸린 그 환자들의 그런 일상도 보기도 하고 또 그분들의 이제 수기도 읽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게 정말 힘든 게 그냥 단순히 몸이 마비된다가 아니라 감각은 모두 살아있고 의식도 완벽하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파리가 내 몸으로 기어가도 그걸 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안 좋고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하겠다 이분들은. 네. 실제로 불공평하고요. 네.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근데 그게 또 삶이라서 네,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 주인공이 자신의 의식이나 감각은 정말 멀쩡한 상태로 이제 몸은 네.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에서 본인의 어떤 가상 세계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뭐 이렇게 구현해 나가는 네, 그런 과정인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 그렇게 이제 그러한 루게릭 환자였던 여주인공에게 이제 롤라라는 천국의 티켓이 이제 아주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주인공이 그 영원한 천국이라는 롤라라는 곳으로 정신이 업로드가 됩니다. 자기 정신과 이제 이 정신하고 연결된 몸의 신경이라든가 네. 호르몬 이런 작용까지 다 통째로 포함해서 롤라로 업로드가 되면 인간의 물리적인 실체와 똑같이 그러니까 홀로그램인데 만지면 뭐 못 만지는 그게 아니고 다 만져지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몸으로 홀로그램으로 구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네. 너무 흥미롭습니다. 아, 그래요? 주제가. 그리고 네. 옛날 같으면 이게 완전히 불가능한 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자고 나면 방송이건 뭐 나오는 얘기가 무슨 뭐 AI 그다음에 가상현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꼭 불가능할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도 지금 얼핏 드네요. 네. 이쪽 분야에 이제 종사하시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세상의 표면에 드러나 있는 것보다 과학이 훨씬 앞으로 진전해 있다 그래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충격받을까 봐 속도 조절 중이라고 해요. 오히려. 네, 그래서 근 미래에는 이런 세상에 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세상에 대비를 해야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세상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을 받아들이고 우리 인간이 할 일은 무엇이며 우리 인간의 존재는 또 거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자리매김해야 되는지 어떤 철학적인 거대 담론, 뭐 정치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네. 모든 부분이 다 우리 인간들 드넓은 인간들 지구상에 살고 있는 81억 명 사이에서 공유가 돼야 되는데 그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런 사이에 닥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되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저는 그때까지 살 것 같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영원한 천국의 우리 정미정 작가님의 말을 보니까 이 소설은 견디고 맞서고 끝내 이겨내고자 하는 인간의 마지막 욕망에 대한 얘기다. 이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이게 어떤 뜻인지요? 저는 이거에 야성이라는 그 이름을 붙였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아주 태초에 사피엔스가 사바나에 처음 출연을 했을 때 그때를 생각해 봤어요. 네네.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의 사람들은 그 닥쳐오는 천적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키고 내 와이프와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천적과 맞서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 뭐 이런 것들을 견디고 버티고 살아남아야 했을 거고요. 네네. 그야말로 야생의 어떤 종의 한 종으로서 살았을 거예요. 네네. 그때 이제 기질이 DNA에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때로부터
지금 현대 문명에 이르는 사피엔스까지 수만 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이 머리의 뇌구조는 거의 변화가 없다 그래요. 인간은요. 그게 변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세월이라 그래요. 사피엔스의 네.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지금 현대 문명 사회에 순화되었다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고 심리학에서는 자기 가축화라고 하거든요. 사회에 네, 맞춰서 네. 자기를 변화시키는 그거를. 이 자기 가축화가 된 현대인들은 이 야성이 무의식 중에 잠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 싸울 일이 없으니까. 네. 당장의 위험이 닥쳐오는 게 없고 물리적으로 나를 위해를 가하는 게 없으니까 이 모든 면에서 그게 잠들어 있는데 나는 그걸 깨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막 이렇게 누가 나를 위해를 가하면 직접 가서 복수해라. 그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그 많은 고난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견디고 맞서서 끝내 이겨내야만이 내 삶의 가치나 내 삶의 의미가 무언지 알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주제를 잡았고요. 그리고 제가 독자들에게 이런 주제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은 당신 삶에 집중해라라는 말이었어요. 남의 삶을 신경 쓰지 말고 염탐하지 말고 네, 남의 네. 삶을 본받지 말고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알고 내 삶에 집중해서 그런 야성을 좀 깨워가지고 적극적으로 네. 우리 한번 살아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군요. 저는 이 야성이라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교육이나 여러 가지 것에 의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네. 어떤 요소. 그러니까 옛날 같은 뭐 춥고 배고픔 이런 것에 뭐 맹수나 이런 것으로부터의 공격은 없지만 또 다른 공격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받게 되니까 네. 우리가 정신적으로 되게 많은 문제 부딪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그렇게 부딪혔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을 수도 있고 해결하는데 실패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싸워보고 실패하는 것과 그냥 엎드리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네, 그럴 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자기 삶의 가장 소중한 무기 네. 그게 저는 이 야성이라고 봤습니다. 그렇군요. 남의 삶을 들여다보지 말라고 우리 정 작가님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보고 싶지 않아도 뭐 온갖 보이죠. 미디어에서 네. 또 무슨 SNS에서 SNS에서. 남의 삶이 계속 지금 보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남이 어느 맛집에 갔다니까 나도 그 맛집에 가야 하고 또 어떤 사진을 찍어 올리니까 나도 그런 사진을 찍어 올리고 또 남이 집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사진으로 전시를 했는데 너무 멋지게 보이니까 나도 이 정도는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한없이 불행해요. 그러니까요. 내 삶을 들여다보고 내 삶에 집중하면은 삶에서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 사람은 네, 타인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타인이 어떻게 살든 그 사람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고 나는 내 몫에 내 삶에 집중해서 살아야 한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고요. 네, 네. 그보다 가장 표면적으로 하고 싶었던 것은 젊은 친구들에게 너희들 연애 좀 하면 안 되겠니? 뭐 이런 생각으로. 아, 이게 이번 작품에 로맨스가 등장을 한다고 네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조개가 예. 등장을 하는데 그냥 네. 뭐 연애 좀 해라라는 의미에서 그걸 쓴 건 아니고요. 연애가 이 소설 전체의 줄기에 거의 척추에 해당이 돼요. 이 연애 이야기가 없으면 나머지 이야기가 그렇게 이렇게 얽혀 들어갈 수가 없는 가장 척추인데 왜 그런 로맨스를 척추에 넣었느냐.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네. 이 어느 이 리포트를 내가 본 적이 있는데요.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때 1순위가 자식이래요. 그렇죠. 내 목숨 뭐 전혀 망설임 없이 던질 수 있는 게 자식을 위해서. 그렇죠. 2순위는 뭐냐? 지금 한참 열렬하게 열애 중인 연인이랍니다. 연인. 네, 예. 정말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는 네.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질 수도 있고 그렇게 예. 던지면서도 자기 스스로도 구원받는 느낌, 또 상대도 구원할 수 있는. 그만큼 사랑의 힘은 정말 위대한 것이다. 네네. 근데 이런 책들을 쓰려면 네. 과학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풍부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했는데요. 예. 다른 소설은 보통 한 6개월 정도 공부하면은 책을 쓸 용기가 나는데 이번 책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1년을 써도 용기가 잘 안 나더라고요. 제가 그쪽에 워낙에 무식하고 제가 좋아하는 과학은 딱 편중이 돼 있어요. 동물학, 생물학, 뭐 인지신경학 이런 쪽에 예. 이렇게 딱 편중이 돼 있고 제가 잘 못하는 것은 물리학, 양자 물리학 이런 것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SF를 쓰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런 책을 몇 권 사가지고 책을 열어보니까 검은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맥지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내가 덤빌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네. 덮어놓고 시작을 하면서 제 아들이 시스템 개발자예요. 딥러닝 분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 도와달라고 이제 SNS를 쳤죠.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설정을 만들려는데 이 설정을 만들려면은 어떤 이제 그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이게 그 경첩이 있어야 이게 열리고 닫히고 할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아들이 다 만들어 줬죠. 예. 제가 예전에 그 저희 아들이랑 어벤져스 영화를 보러 갔다가 거기 뭐 양자역학, 양자물리학 이런 게 나오는데 저는 설명을 해줘도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네. 예.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아까 작가님이 검은 곳은 글씨요, 흰 곳은 종이라고 하는 말씀이 제가 너무 지금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과학을 공부해 보니까 재미있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예, 저는 원래 그런 분야는 또 좋아해요. 인지신경학이라든가 뭐 뇌 분야라든가 뭐 생물학 이런 예. 쪽은 또 좋아해요. 예. 그래서 그런 쪽 책은 한없이 읽으라 그래도 문학을 읽을 때만큼이나 재미있게 읽는 편이에요. 우리 정유정 작가님은 정말 꼼꼼하게 취재하는 네. 걸로 굉장히 유명하시더라고요. 이번 작품을 위해서 또 취재 여행도 다녀오셨다고 하던데 어딜 다녀오셨어요? 홋카이도의 아바실이라는 마을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집트 바하리아 사막을 다녀왔습니다. 거긴 왜 가셨어요? 그게요. 저는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캐릭터를 세우지를 못해요. 캐릭터 제가 소설을 써야겠다 그러면 어떤 인물이 나올 것이다. 이번에 어떤 인물이 주인공을 맡아서 어떤 임무를 수행을 할 것이다라는 게 개요를 쓸 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개요를 쓸 때 나와 있는 이 캐릭터를 발전을 시키려면 반드시 공간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그 인물이 사는 공간. 그래서 그 공간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장소 뭐 서울, 강남구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인물을 은유할 수 있고 상징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이야기가 이야기되는 바로 그 무대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걸려 있죠. 이제 경주 같은 남자 주인공이 임경주라는 이제 사람인데 물리치료사예요. 물리치료사면서 도수치료사죠. 물리치료사 중에서도 좀 이제 다른 면허를 가지고 다른 분야를 하시는 분인데 좀 더 전문적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부모에게서도 사랑을 받지 못했고 본인에게 오는 책임은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자기 동생밖에 세상에서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불행이 너무 많이 닥쳐오다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계속 이런 식의 불행이 닥쳐오다 보니까 자기 내면이 다 꽝꽝 얼어붙었어요. 누군가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풀 한 포기 이렇게 꽃을 풀 한 포기가 이 잡초가 뿌리를 내릴 만한 그러한 어떤 온기 한 점도 없는 네.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을 생각했을 때 어떤 빙원, 그러니까 얼음이 그냥 쫙 펼쳐져 있는 그런 빙원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엔 러시아를 가고 싶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완전한 행복을 쓸 때 제가 러시아를 갔었는데 그때 봤을 때 블라디보스톡 해변가에 그런 빙원이 완전히 펼쳐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블라디보스톡을 가고 싶었는데 러시아가 전쟁 중이라 갈 수가 없잖아요. 예. 생각이 난 게 그 숲속 수의사의 자연일기라는 에세이가 있어요. 제가 네. 그걸 한 10년 전에 28을 쓸 때 읽었던 건데 그분이 홋카이도의 그 아바시리 그쪽 마을에 사는 그 수의사예요. 그래서 겨울에 일어나는 일들, 겨울에 유빙들이 떠내려오고 유빙들이 마을 앞에 얼어붙으면 어떤 풍경이 펼쳐지는지 이런 것들을 써놓은 에세이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랑 항상 같이 다니는 제 영혼의 파트너, 우리 이제 은행나무 편집 이사님하고 이제 같이 그 이제 홋카이도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일본은 참 이상한 나라예요. 영하 20도로 내려가고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풍경이 너무나 동화 속 풍경 같아요. 네. 그 우리 동화책 보면 왜 도토리로 지어놓은 뭐 집 막 이런데 예. 문운이 이렇게 쌓여 있고 막 그러잖아요. 정말로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한 건 황폐하고 막 그냥 보기만 해도 막 몸이 시려오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너무 예쁜 마을이 펼쳐지니까 아주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네. 그 삿포로에서 내려서 5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와야 돼요. 기차를 타고 거기를 한밤중에 저희가 내렸어요. 한밤중에 내려가지고 트렁크를 끌고 이제 그 호텔을 찾아가는데 우리는 이제 그 다음날 쉐빙선을 탔어요. 쉐빙선은 이렇게 얼음을 갈면서 나가는 주로 북극이나 남극해에서 많이 떠다니는 이제 배인데 네네. 여기는 특별히 유빙이 많이 이제 흘러오는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쉐빙선이 그 바다에 들어가거든요. 하루에 3번 들어가는데 오전 거는 이미 한국에서 예약을 했어도 놓쳤어요. 네. 그래서 오후 4시 거를 탔어요. 오후 4시 거를 타가지고 유빙지대로 들어가니까 그 에세이에서 봤던 것과 정말 똑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에세이 속 마을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것과 똑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게 그 유빙이 수평선까지 쭉 펼쳐져 있거든요. 그리고 네. 파도를 타고 막 이렇게 흘러내려와요. 근데 유빙이 수평선까지 펼쳐져 있으니까 별빛이라든가 이런 거에 반사가 돼가지고요. 형광색의 파란 띠가 이렇게 수평선에 쫙 이렇게 그어져요. 예. 너무 뭐 딴 세상에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배가 굉장히 높은데 밑에를 내려다보면 유빙이 생각보다 커요. 그림으로만 보면은 유빙이 이렇게 판자 이렇게 좀 쪼개놓은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빙하일까 조금 작은 빙하라고 생각하시면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네, 있는 거대한 거죠. 얼음덩어리예요. 예. 밑으로도 깊고 옆으로도 크고 이게 와서 막 계속 부딪히면서 막 물보라 일으키고 이러니까 저는 우리 이제 편집이사님 부지런히 이제 나중에 자료로 쓸 이거를 영상을 촬영을 하고 계신데 저는 그 위에서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저 유빙 사이에 내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꽝 하고 부딪히는 순간에. 근데 이제 소설에 죽어야 될 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살해의 방법을 떠올렸답니다.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여기도 반전이 있네요. 여기도 반전이. 지금 또 이집트 사막 얘기도 들어야 되겠는데 시간이 안 되나? 시간이 벌써 흘러서 말이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모시고 네.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욕망 3부작 네. 중에서 이제 이번에 네. 이제 2부가 완성이 된 거잖아요. 우리 정유정 작가의 욕망은 네. 무엇인지. 저의 욕망은 하나예요. 이제 작가로 등단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활활 타고 있는 욕망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재미있고 네. 의미 있고 힘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작가들은 보통 이걸 궁극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죽기 전에는 꼭 한 편 쓰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네. 저를 움직이는 어떤 동력이에요. 지금까지도 충분한 것 같은데 더 쓰고 싶은 그러니까 욕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원한 천국 우리 새 소설로 돌아오신 스릴러의 여왕 정유정 작가였습니다.